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거점 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북. 이번 차시는 스텝 2,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점 시설 조성 전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차시 강의를 맡은 사회연대경제연구소의 주수원 소장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여러분들하고 총 4가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거점 시설과 관련한 세부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환경 분석도 필요할 테고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거점 시설이라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잘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거점 시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점 시설을 우리 조합원들이 또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려면은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역량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또 그런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거점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촘촘히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거점 시설 또 우리 마을 조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분석하는 이유는 기회 요인, 또 강점인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위협적인 요인을 또 알아내서 위협적인 요인을 피함으로써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크게는 3가지 환경 분석을 해보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시적인 환경 분석입니다. 우리 마을 조합은 이 한국 사회 특정한 시점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또 경기가 부흥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은 이 마을 조합이 하려고 하는 사업 업종과 관련한 산업 환경 분석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마을 조합이 카페 산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 마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카페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카페에서 충분히 누렸던 서비스를 여기서 못 누리게 된다. 또 다른 카페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기대할 수밖에 없던 서비스, 또 커피 질에 대해서 이 마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카페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불만 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원두의 가격에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산업 환경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왓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스왓 분석이라는 거는 강점, 그리고 약점, 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에 대한 영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많은 마을 조합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업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가지 요인에 대해서만 쓰고서 정작 이 수업 분석이 가지는 중요한 요인인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시면은 각각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한 다음에 이 4가지를 엮어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SO 전략이다. 그러면은 강점과 기회를 잘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을 조합의 강점을 잘 발휘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사업도 풀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수업 분석에서의 SO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이 마을 조합에서 하려는 시장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규모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시장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단순히 뭉뚱그려서 시장이라고 보지 말고 일정한 욕구나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구매 관련한 행동을 집단화시켜서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눠가지고 이 카페 커피에 대해서 특정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을 또 모아낼 수 있겠죠. 고급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또 저가의 가성비 높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지금 산업적인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의 경쟁자 현황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쟁자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업종 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거래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고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고객들이 어떠한 불만족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기존 고객들이 분명히 충족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쟁 업체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발빠르게 캐치를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고객이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 불만족 요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기존에 다른 경쟁 업체들에 갔던 고객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 스스로마저도 모르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잠재적인 고객들을 만나고 또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불만족 요인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고객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거점 시설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먼저 공간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공간 브랜딩에 앞서서 고객이 어떤 식으로 이 구매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인지의 과정이 있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지? 또 어디서 구매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검색의 과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구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여기서 인지도라는 게 또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마을 조합은 공간 브랜딩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또 일반 사람들한테 외부 지역 사람들한테 어떠한 인지도를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간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상 키워드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주라는 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나 나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배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 여기에 빠져 있지만은 실제 나주의 특산물로 또 홍어도 있습니다. 근데 홍어는 여기서 인지도에서는 드러나지 않겠죠. 이렇게 이 지역, 나주에 사는 주민들, 마을 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지도와 또 외부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랜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브랜딩이 뭐지라고 되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브랜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서비스의 속성,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구현해내는 상징이자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브랜드 중에서 네이밍이라고 하죠. 또는 로고일 수도 있겠고요. 딱 봤을 때 저기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름과 로고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일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느냐?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인지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검토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과 컨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민들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하고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 내가 아는 외부 그 사람들 내지는 내부의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5명만 물어보게 되고 10명이 모였다면은 총 50명이 이렇게 인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도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사람의 품을 팔아서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를 개발했다면은 또 중요한 거는 고객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하면서 고객 관계를 구축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모션이 또 필요한데요. 우리 거점 시설이라는 공간을 홍보를 열심히 할 때 이 프로모션이 필요합니다. 프로모션도 브랜딩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마케팅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하고 또 물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마디로 설득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광고를 들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인적 판매가 있겠고 또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 또 PR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을조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먼저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TV에 광고를 한다거나 신문 지면에 우리 마을조합을 알리는 거, 뭐 이것도 좋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고요. 사실상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쉬운 방법은 지역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을조합 구성원들이 가서 얼굴을 비치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을조합에 대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을조합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모션입니다. 또 지역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도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이런 플레이스 등록이 있는데요. 많은 마을조합에서 거점 시설을 이렇게 등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스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판매 촉진 방안으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맞는 판매 촉진 방법을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홍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또 중요하면서도 효과적인 게 현수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런 오프라인,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수막 광고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걸 알고 오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수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막 프로모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리플렛은 기본이겠죠. 우리 마을조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는 리플렛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노출 빈도를 이렇게 극대화하는 하나의 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열대의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이 프로모션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마을조합, 특히 이 마을조합에서 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점 시설 운영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점 시설을 위탁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점 시설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침까지 마련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거점 시설은 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요. 거기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자칫 거점 시설 사용을 둘러싸고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부분으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갈등이 적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서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거점 시설의 용도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이 거점 시설 운영 전반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용도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거점 시설의 목적과 용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 이용 시설이 있겠고요. 또 마을 카페가 있겠고 또 복합 문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거점 시설은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주의해야 될 예절 또 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 편안하게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마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판매 공간으로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라든지 조직화되는 방법 또 여기에 왔을 때 고객이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영 위탁 준비 상황인데요. 위탁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 역량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사실 조금 시간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지는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끼리는 어렵다고 한다면은 외부 전문가를 섭외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역량에 있어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행 조직, 즉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거점 시설이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많은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게 바로 회계 행정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는 담당자를 꼭 구성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마을조합 역량 점검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계획 및 실행 역량에 대해서만 이렇게 점검표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운영 기획 및 컨셉트를 잘 설계가 됐는지 또는 하자 점검 및 보수 여부가 확인이 됐는지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우리 마을조합에서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탁 준비에 대한 전략과 또 실무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역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끼리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면은 전문가를 끌어다 쓰는 게 좋고요.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참여 주민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 위탁 실무 준비할 상황들 중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이 있겠죠. 이런 보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점 시설 운영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참여 주민들이 부족한 역량들이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 운영 준비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시범 사업을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간다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거점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처음에 사업 계획을 했던 부분 중에 잘못됐던 부분은 수정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단을 구성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제 저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교류를 증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피 전문점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내 매장의 일부를 단기 임대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이 시범 사업이 사실은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시범 사업을 하고 났더니 이 상품 개발 과정에서 호응이 얻었던 이 메뉴가 사실은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선택을 잘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저조했고요. 또 의외의 메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메뉴가 오히려 꾸준하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력 메뉴를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고 주력 상품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점 시설 용도별 개소 시의 준비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민 공동 시설, 이 공동체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마을 카페, 판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복합 문화 공간, 이거는 전시 문화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이 각각에 있어서 개소 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신고 등 행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복합 문화 공간인 전시 문화 공간에서는 이 공간 컨셉을 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들, 이 전시 문화 관련한 전문가들이 보다 잘 결합이 돼서 개소 시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초 회계 스텝 2인데요. 우리가 그 가이드북 스텝 1에서 또 회계에 대해서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스텝 2에서는 이제 회계 기초 실무 과정을 조금 더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과 비용을 이 회계 장부에 작성을 하고 또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오해가 없고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개념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무와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부가세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에 이 세율 10%를 적용해서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를 하는 게 바로 부가세가 되겠고요. 원천 징수세는 우리 노동자 내지는 강사에게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수당을 줄 때 먼저 우리가 이 돈을 떼서 국가에 대신 해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세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이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이 대차대조표, 현재는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초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경영 공시를 할 때도 이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매출과 또 우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내지는 이 손익이 어떻게 났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실무자로서 회계 전문 담당자를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기본 개념을 한 번씩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 분석, 시장 분석, 고객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공간 홍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간 브랜딩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프로모션이 실행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본격적으로 거점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기는 용도에 따라서 운영 지침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운영 위탁 준비를 위해서 내부 역량도 점검이 되고 실행 조직을 잘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점 시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시범 사업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배웠었죠. 또 회계 기초 실무로서 이번 시간에 부가세, 원천징수세, 재무제표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